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인식입니다. 품질 전문가 과정 디자인 FMA 제3강 FMA와 연동되는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FMA는 설계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디자인 for quality process라고 하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서의 핵심적인 그런 툴 역할도 하고 있죠. 네, 이 FMA가 여타 기법들과 연동돼서 사용되면 굉장히 또 시너지를 냅니다. 특히 이제 FTA 같은 경우는 자매 관계라고 그러죠. 지향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접근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하는 관점이 틀려요. FTA와 FMA는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교육을 하게 되면 FMA 교육을 한다 그러면 FTA가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FTA가 또 교육이 된다 거꾸로 그러면 FMA가 또 반드시 언급되는 뭐 이런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FD 같은 경우는 설계 아주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문제 해결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하나의 기법보다라기보다는 설계에서 아직 이미지가 확정이 안 된 컨셉 디자인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생산 단계까지 쭉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법이죠. 네, 본문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FD의 전개 과정 중에 FMA가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또 식스시그마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이죠. 방법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FMA가 아주 또 핵심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또 활용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리뷰는 DR이라고 하고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설계에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소집이 되죠. 그래서 그 변경된 또는 업그레이드된 설계안들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합해서요. 그리고 이 단계를 패스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 리뷰죠. 디자인 리뷰에서 이제 DRBFM 조금 발전적인 게 DRBFM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리뷰인데 뭐에 기반을 두냐면 failure mode. FMA에서 활용되는 이제 fail mode에 기반을 됩니다. 이건 설계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쓰는 그런 그 특화된 하나의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DRBFM이라는 조금 더 DR에서 FMA가 연동돼서 활용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문에서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TA입니다. Fault Tree Analysis라고 합니다. FM이 이제 failure mode 이렇게 해서 failure란 말을 쓰고요. fault, FTA는 이제 fault란 말을 쓰는데 fault가 좀 규모가 작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상은 좀 그런 관계, 함수 관계가 있고요. FTA의 탄생 배경은 교재 54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62년도에 탄도미사일 론치 제어 시스템을 평가하도록 제안받은 그런 벨 연구소의 왓슨에 의해서 개발됐고요. 65년에 보잉하고 이제 워싱턴 주립대가 후원해서 시스템 세이프티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가 됨으로 해서 확산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보잉이 66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MA와 FTA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방식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적용이 주로 이제 고장 모드를 식별하는 쪽에 FTA는 결함을 식별하는 쪽에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FMA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바텀업 해석 방향을 FTA는 이제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들어와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향하는 바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바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품에서부터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간다 이런 뜻이고요. 탑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관점에서의 문제 징후를 가지고 어디서 이것이 시작되는지를 원인 규명을 하향 밑으로 들어가면서 부품 단계로 파고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반대죠. 그 다음에 FM은 이제 정성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FTA는 이제 정량적. 이것은 이제 확률을 이용합니다. 불대수라는 논리적 기호를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정량적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FM은 또 쉬트를 쓰고요. 정성적 분석이니까 기술이 나가죠. FTA는 사상교나 논리교를 통해서 정량적인 어떤 그 분석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상의 문제점을 추출해서 그 대책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접근이라 그러면 FTA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사상, 이건 이제 탑 가장 상위의 어떤 사건 문제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치명적인
그 원인 규명을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분석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금방 FMA는 이런 시트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컬럼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FTA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트리를 만듭니다. 트리를 만들어서 폴스 트리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오어 게이트, 엔드 게이트. 엔드라는 건 요 사건과 요 사건 두 개가 발생해야 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죠. 오어 게이트는 이제 A 또는 이제 C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또는 둘 다가 발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해도 이 원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이런 어떤 그 논리적 기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Z라고 하는 게 탑 사상이 정상 사상, 정상 사상이고 기본 사상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정상 사상에서 이것이 왜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부품의 구조 단계까지 그 원인 규명을 엔드 또는 오어 게이트를 통해서 파악해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시킨 것을 하나의 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발생 확률들을 여기다 적어요. 그러면 그 발생된 확률들을 우리가 엔드 게이트는 이제 곱을 하고요. 오어 게이트는 두 확률을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정상 사상이 왜 일어나는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건을 규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선순위화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작성을 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원인 규명을 통한 사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FME와 용법이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논리의 이런 그 불대수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건 수학 우리가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뭐 교환율, A 컵이라 그러죠. 또는 이건 이제 모자라 그래서 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집합이죠. 오어 게이트로 묶는 겁니다. 게이트 상으로는. 그래서 이건 뒤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캡. 이것도 이제 뒤바꿔도 되고요. 결과는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률, 뭐 이런 형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논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정상 사상이 A하고 E하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제 Z가 발생하는 거죠. 또 E라는 사건은 A하고 B 또는 A 또는 B가 발생하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논리기호로 쓰면요. Z라는 정상 사상은 A하고 AND A 캡이죠. 그 다음에 E 또 E라고 하는 것은 A 컵 B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A 캡 A 컵 B 그렇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보는 보통 이제 결합률 흡수율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해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독립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Z가 일어난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프로세스에서 이와 같은 트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논리적인 트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A만 관리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Z에 연동되기 때문에 사건이 A만 관리하면 된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B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늘 이와 같이 관리 항목에 포함을 시켜 왔었는데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FTA 하나의 그 단순화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이르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탑 사상에서 정상 사상에서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본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이와 같이 부품 단계까지로 하향 전개에 가서 트리를 완성을 하고 또 이와 같은 그 각각의 기본 사상들이 시장에서 필드에서 발생한 불량률 확률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으면 이런 건 다 도표가 있습니다. 부품들 전자부품이나 기부품은 다 마련돼 있어요. 만들어서 필드에서 사용한 그런 그 이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확률을 넣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ME의 관계는 FME는 이제 바텀 업이죠. 그래서 부품에서부터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고객이 보는 시각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바로 이 잠재적 고장의 영향이죠. 요 난에 설명되는 거.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제 탑사상으로 오게 되면 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사상으로 오게 되면 왜 그러는지에 대한 하향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를 통해서 각 부품별 발생 확률을 기입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불대수를 활용한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어떤 그 FME와 FT의 관계가 있다는 거. 네, 굉장히 FME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량화시킬 수 있는 FT에 연동시켜서 우리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굉장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QFD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QFD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재 그 58페이지 보시면 QFD 이제 탄생 배경을 이제 적어놨죠. 1966년도에 일본 아카오 요지 박사가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밸류 엔지니어링. 이건 미국에서 제품의 그 기본 기능이죠. 기본 기능을 중시하면서 부가 기능들을 좀 없애서 원가 절감을 시키는 이런 어떤 접근법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공학을 좀 활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품질 보증이나 품질 관리와 이제 결합해 만든 그런 하나의 기법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1972년도에 미쓰비시 이제 중공 고베조선소, 그다음에 75년도부터 이제 도요타 자동차 뭐 이런 데에 적용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83년도에 미국에서 활용이 되고 또 88년도에 이것이 책으로 나와요.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고. 그러면서 대중화되는 하버드 그 비즈니스 리뷰에서 기고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죠. QFD는 요거는 제품의 개발 아주 초기 단계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기법입니다. 좀 굉장히 복잡한데 뭐 하나의 그 흐름으로 요약을 좀 하면 QFD는 이제 초반에 4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특성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념적인 조금 설명을 요약해서 풀어드리면 고객의 소리, 제품이라는 이제 고객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서 그것을 제품에 반영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갖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반영을 해서 어떤 특성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향상시켜줘야 될 특성이 나오면 그 특성은 이제 두 번째 QFD라고 하는 것의 인풋으로 또 들어가죠. 이건 설문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QFD에서는 제품 관점의 중요한 특성들이니까 그것은 이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특성으로 또 뭘 관리해야 될지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부품의 특성은 다시 제조할 때, 생산할 때 생산 공정상의 제어, 특성들, 어떤 특성을 주요하게 봐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걸 이제 CTP라고 그럽니다. Critical to Proces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상에서 주요하게 관리될 그런 그 특성들을 다시 생산성 변수, 생산성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잘 만들어낼 거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에서 주요한 어떤 지표들은 또 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QFD 1, 2, 3, 4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직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거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생산성 변수까지를 쭉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곽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QFD를 작성하게 되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업데이트해 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FMEA, 프로세스 FMEA, 프로세스를 언급할 때는 이런 지표들은 이제 프로세스 FMEA와 관련이 되고요. 또 부품 특성이 나오면 그 부품으로부터 제품에 미치는 영향, 부품의 특성이 나오고 부품의 윤곽이 나오고 부품의 특성이 주요하게 관리해야 될 특성이 나온다 그러면 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 FMEA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그 FMEA와 QFD에 연동되는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조금 더 펼쳐놓으면 이제 이런 겁니다. QFD 여기가 이제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VOC를 이제 조사하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건데 자 제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그
타겟, 고객을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한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품질의 어떤 속성인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간호 모델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첫 번째 QFD 인풋에 넣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떤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관리해야 되느냐, 시스템 관점의 핵심적인 특성들이 나오는데 그걸 크리티컬 투 퀄리티라고 그러죠. 품질이 아주 치명적인 핵심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그 특성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요, 부품의 어떤 특성들과 연관을 시키고 그 부품의 특성들을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여기 인풋으로 넣었죠, 부품 특성을. 또 우리가 만든 CTQ를 요 왼쪽에 넣고, 그래서 둘을 또 평가해서 CTQ 제품 관점의 핵심적인 특성을 높여주기 위한 부품에서의 레벨에서의 특성들은 또 뭔지, 그것들을 핵심적인 특성들을 또 찾아내면, 자, 그를 통해서 또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특성을 찾아내고, 또 그를 통해서 생산성과 관련된 특성을 찾아주는, 뭐 이런 하나의 연결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부품 특성을 가늠하는 단계에서의 디자인 FM의 연동, 또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FME를 연계시켜서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아주 유용한 그런 관계의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교재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쭉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리뷰죠. 디자인 리뷰는 이것은 좀 요약을 하면요, 원래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디자인 리뷰라고 그랬는데 일본에 넘어오면서 좀 구체화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수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 안 나는 그런 제품의 특성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자인 리뷰는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신제품 개발의 전체, 그러니까 제품의 신뢰성만 보는 게 아니고요, 특징이 제품 개발 전반에라고 하는 그런 특징으로 좀 바뀌는 거죠. 여기 뭐 제품 개발 전체에 대해서, 전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제품의 신뢰성에 특징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기법적 측면에서 활용된 것이 아니고, 일본에 넘어오면서는 전체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어떤 그 액션들이 마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교재 그 64페이지 보면 디자인 리뷰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1960년대 보잉사에서 복잡한 대형 항공기 처음에 이렇게 적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나사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비행기,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주왕복선 이런 것들은 부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들 설계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최초 단계에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또는 설계 이제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고, 또는 개념 설계에서 그 이후에 좀 구체화 설계로 자꾸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텐데요. 변경점이 발생하든 아니면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든 간에 단계마다 이것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톨게이트 리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리뷰 단계엔 또 핵심적인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워낙 규모가 큰 제품들이니까. 그래서 그 제품의 어떤 신뢰성을 완성시키는, 제품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산업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을 설계하는 전체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착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디자인 리뷰, 단계마다 기본 설계하고 상세 설계, 그렇죠? 또 파일럿 테스트, 하나의 어떤 제품들이 완성이 되면 일부 이제 테스트 샘플 갖고 실험을 들어가겠죠. 그 전 단계, 이게 보시면 계속 전 단계, 기본 설계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디자인 리뷰를 하죠. 국내에서는 톨게이트 리뷰라는 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상세 설계가 완료되면 또 디자인 리뷰가 들어가죠.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가 또 시작이 되면 또 DR이 들어가고요. 또 양산 들어가기 전에 DR을 하고, 이렇게 각 그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해놨던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완전한가. 왜냐하면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또 비용적인 측면, 또 시간적인 측면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은 그냥 디자인 리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들, 어떤 문서를 갖고 어떤 내용을 논의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자인 리뷰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간 것이 이제 DRB-FM입니다. DRB-FM은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네, 요시무라라고 하는 일본 규슈대학 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변경점이 발생을 하면 그 변경점에 향후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예측되느냐, 변경점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디자인 리뷰가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FM이 이제 고유 기능이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제거하는 그런 그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리뷰와 FMA가 서로 연동돼서 변경점이 발생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해보는, 그리고 문제를 제거하는 이런 쪽의 설계 단계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잘 맞도록 그렇게 보완된, 개발된 하나의 그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은 아마 그 DRB-FM에 대해서 별도의 문헌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식스 시그마죠. 식스 시그마는 잘 알고 알려진 내용이죠. 1986년 모토로라의 엔지니어인 빌 스미스가 정립을 했고요. 1995년에 잭 웰치가 GE에서 이제 굉장한 확산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분야로 확산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이죠. 기존의 여러 가지 불량률 제로 운동, 제로 디펙트라 그러죠. 또 TQM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정교한 어떤 단계별 활동들을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법들을 또 나열해 놓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FMA와 관계는 이 DFSS 또는 DMAIC 둘 다에서 쓰이곤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내용은 이제 DFSS 로드맵인데요. 상위 수준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 요소를 발굴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부품 레벨에서의 특성들이 무엇인지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이제 흐름상. 그런데 그 단계에서 FM이라고 하는 건, 디자인 FM이라는 건 이런 역할이 필요해 그러면 이미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제품의 전체적인 컨셉이 마무리되면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정도는 이제 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품은 결정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결정된 기능들을 가지고 이것이 결정됐는데 향후에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시스템에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주로 쓰이는 것이 FMA가 되겠고요. 디자인 FMA가 되겠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핵심적인 제어 대상이 되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설계 요소로 설계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제품이 만들기 전에 문제점을 발굴하는 이런 그 FMA 원래의 용법에 딱 맞는 그런 어떤 그 활동에서 쓰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품이 만들어지고 테스트 샘플이 또 완료가 되면요, 자, 그것을 실제 한번 활용해서 운영해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죠. 그것은 이제 베리파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서 실제 활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적출하는 활동상의 어떤 내용들을 미리 예측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사전에 또 해결하는 이런 활동이 또 필요하겠죠. 이건 제품 관점에서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제거한다, 이런 활동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 미리 예측해서 제거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자인 FMA, 프로세스 FMA 이렇게 구분하셔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각각의 이제 식스시마나 DR이나 FTA라든가 QFT는
또 각각의 별도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그 FME와 주요 기법들과의 연동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관련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